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크레파스 병정들은 나뭇잎을 타고 놀았죠. 이젠 크레파스 병정들뿐 아니라 그 어떤 병정도 나뭇잎을 타고 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북한이 매설한 이른바 나뭇잎 지뢰가 폭우에 휩쓸려 떠내려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나뭇잎과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다니 이제 나뭇잎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네요. 안 그래도 오물풍선이니 뭐니 곳곳이 지뢰밭인데 실제로 지뢰까지 흘러온다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폭우 피해를 걱정하면서 조심히 또 조심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고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꼿꼿하던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일에 사과를 했다는 말일까요? 이것 때문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 좀 몰상식한 얘기 같아요. 진짜 저는 몰상식이요. 법무부 장관의 주요한 업무 중에서 당연히 영장을 청구했고 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잘 발부될 수 있도록 챙겨보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업무 아닙니까? 영장이 발부되도록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자,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야당 대표의 수사에 직접 관여해야 된다는 위험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 지금 수사에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수사에서 가르마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일이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저 발언입니다. 두 후보가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다가 막판에 들으셨죠?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사건 취소를 해달라는 걸 저한테 부탁했죠. 한동훈 후보가 이걸 갑자기 꺼냈어요. 최진봉 교수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저 발언 갑자기 욱하다가 튀어나온 거야? 아니면 이미 토론 전부터 작심하고 자 공격 들어오면 내가 이걸 받아쳐야지 작심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작심하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맥락상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지금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그걸 대치기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툭 꺼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사건 같은 경우 4년 전 사건입니다. 네. 아직 1심도 심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소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현재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 사건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저 장면인데요. 네. 저렇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회의를 방해하거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23명이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법무장한테 요청했다. 이거는 명백한 청탁 행위죠. 근데 그거를 툭 던진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이었고 그랬었죠. 원내대표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대치기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아마 본인이 기억했던 뭐 하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획적으로 뭘 얘기하겠다고 와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법무부 장관에게 뭔가 청탁을 했다.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 당시의 국회의원이.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대단히 큰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내용이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후보가 이걸 작심하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대화하는 도중에 뭔가 좀 강력하게 공격을 대받아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그 당시의 사건, 4년 전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우연히 얘기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없어요. 아까 이제 그 토론이 이 해당 방송사가 이제 라디오 방송이긴 합니다만 이제 요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경원 후보가 당시에 이제 안경은 쓴 상태였습니다만 순간 찰나긴 합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저 발언을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당시 저 발언 들으니까 나경원 후보가 그 찰나에 움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약간 그만큼 공격은 됐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어쨌든 나경원 그 후보가 1승 1무를 거둔 사안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전에 그 질문에서 사전에 준비된 질문인가라고 네. 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뭐 이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미안하다라는 사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사전에 준비된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얘기를 마치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직접 그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 부분 점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동안 있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이 뭡니까? 지금 있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 이 두 가지가 이번 총선에서도 엄청나게 큰 어떤 정치적 파장을 몰고 왔는데 그와 같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항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불가피하고 내지는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 존립을 걸고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네. 다만 그렇게 그 하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미안합니다. 네, 어차피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볼게요. 사과한 부분은 네. 저희가 잠시 뒤에 할 텐데 일단은 평가를 하신다면 일단은 뭔가 득보단 실이 많았다 한동훈 실이 후보가. 훨씬 더 많았죠. 실이 훨씬 많았다. 이제 그렇게 그렇기 평가하시는 때문에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뭔가 정치에 대비한 이후에 사과한 것이 거의 최초가 아닌가 하는 아하. 그런 생각인데 네. 그만큼 이 사안이 당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 그 한동훈 캠프에서 스스로 캐치를 했고 본인 스스로 네. 페이스북에 올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만큼 빠른 게 대응을 했다. 네. 뭐 대응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언론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 공세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폭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폭로에 대해서 당사자인 그 질문을 받은 당사자인 나경원 후보는 물론이고 다른 후보들까지 반발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회에서 맨몸으로 막았고 그때 민주당이 빠루 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빠루를 저보고 들으라 해서 제가 갑자기 빠루의 여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피야 구분을 못하고 동지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정말 더 배워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흔들고 누구든지 위험으로 궁지로 몰아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태는 심각해지는 거죠. 당내 의원분 한 20명 이상이 이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텔레방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은 이제 좀 넘지 않았나. 들으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 할 것 없이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금 비판,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잘못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허주현 변호사님. 원래 이제 빠루는 이제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니에요. 공식 용어는 따로 있지만 이게 공사장에 쓰는 그 도구를 말하는 건데 그 빠루의 여신이라는 표현을 갖고 왔어요. 그 빠루의 여신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2019년 당시에 공수처법이라든가 뭐 검경 수사 주정안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 이거를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려고 바로 이제 했던 저물건 이제 빠루라고 이제 부른다는 건데 속칭 그렇습니다. 내내. 그 올리려고 했던 과정에서 여야 간 굉장히 닷새가 동안 국회에서 굉장히 극한 대치가 벌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 의사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이 법안을 의사과에 제출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측에 대립해서 이 자유한국당 그때 당시 나경원 후보가 원내대표로 있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그 의사과 문 앞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문을 강제로 개방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보좌진과 뭐 방역관 직원들이 이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루발 모양의 쇠지렛대 이거죠. 네. 그걸 들고 왔는데 이걸 자유한국당 보좌진들한테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긴급 의총이 열렸는데 카메라 앞에 바로 저 모습인데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거를 들고 서서 이게 악법을 물리력으로 통과시키려는 이 상정하려는 이 저항의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총회 때 저거를 긴급 의총에서 저걸 카메라 앞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지지자들이 저항의 상징으로서 나경원 의원이 빠루의 여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일각에서는 물리적인 어떤 충돌, 이른바 동물국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면서 이게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걸 들고 온 쪽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저걸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포착되고 사진으로 찍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니까 마치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저걸 이용해서 이른바 동물국회, 폭력국회의 장본인인 것처럼 오인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빠루의 여신이 됐네요 라고 이제 아까 웃으면서 한 모임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서 윤상현 후보 얘기했어요. 김묘성 기자님 텔레그램 방에서 이 얘기가 지금 오갔다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다는 건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메신저 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한동훈 후보의 폭로에 우려를 표하는 친윤계 의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그 사건 당시에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의원들 중에 뭐 일부는 지금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을 위해 희생했더니 남는 것은 재판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희생에 공감은 못해줄 망정 결국 당을 사지로 몰아넣는 이 사람이 당대표 후보가 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질타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당의 중진들도 네. 지금 각자의 SNS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분 한 분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충남지사도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긴 글을 올렸습니다.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공감 이것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고 올렸고요. 그리고 직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 또한 폭주하는 민주당의 악법을 막는 정의로운 일에 온몸을 던졌는데 네.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 망정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요. 우리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인데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느냐라고 질타를 했고요. 또 이분 빠질 수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은 해야 했어야 했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자기가 불리해질 때 또 무엇을 더 폭로할지 걱정이다라면서 역시 한동훈의 입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뿐 아니라 당의 중진 의원들 그리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까지 단체장들까지 지금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형국인데 앞서 원희룡 후보도 비판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재명 교수님. 야당에게 먹잇감을 던져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뭐 저는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을 잡았으니까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홍준표 대표의 시장의 말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공소를 취소하고 말고 그런 권한이나 있습니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아니 본인들이 정권 잡았으니까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안을 공소를 취소해 준다.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법률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지금 뭐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한동훈 지금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네. 한동훈 후보도 저런 얘기를 한 게 물론 잘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야당에서는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일단 한동훈 후보 입장이 말이 나온 거니까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탁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 청탁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야당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 불러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건 분명해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론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기를 바랍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일부 언론 조명에서 그런 표현 썼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대상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원인 대상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이 불행하게 된 것은 결국 민주당이 그 당시에 정의당과 이른바 짬짬이 입법을 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그 당시에 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결국 그 원내대표로 있던 나경원 의원이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있었던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라 그 자체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세미준에서 아까 나경원 후보가 한 다음에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 오셔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맛을 들어봤더니만 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그런 심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불법 청탁 의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의할 때 선출직 공무원 또는 그 정당이 제3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직자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민원 제기인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임이 있지 다른 사람들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수사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라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나경원 후보를 개인적으로 뭐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 같은 취지로 위법하고 불법해서 수사가 될 것인지 오히려 저는 말씀드렸듯이 김영란법 제대로 읽어보고 그런 비판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청탁을 했었다는 걸 폭로한 것을 놓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비판이 거세지자 일단 한동훈 후보가 입장이요. 이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먼저 어제 입장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고요. 사실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네요. 제가 그리고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뭐 야당에서 뭐 법적으로 문제 삼고 그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검증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내부 총질인가요? 저는 딱 이거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네거티브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보십시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소극적인 방어만 했을 뿐이잖아요. 자, 들으신 것처럼 그 발언에 대한 입장이 어제는 저랬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아하.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혼동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이 나온 것인데 이 부분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점 신중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부분은 전통 보수 지지층인 당심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뭐든 폭로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불안감을 주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혹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정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 토론에 2번 남았잖아요. 다른 후보들에 대한 상당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사고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용기 내서 싸웠던 분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막 물어봤어요. 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과의 말을 올린 거에서 더 뭐 토시를 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저는 조건 없이 사과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그걸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제가 꼬리를 붙이면 사과를 한 것 자체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또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고 그 점을 에 대해서 사과한다.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굳이 따지면 D-5예요. 닷새고 내일부터는 이제 투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결과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복날, 엊그제 초복날 농촌마을에서 터진 이른바 농약 음독 사건, 지금 4분이 안타깝게 쓰러졌고 중태에 빠졌는데 지금 보세요. 쓰러진 4분에게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네. 초복이었던 지난 15일입니다. 경북 봉화 지역의 한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오리고기를 드셨던 경로당 회원 5명 중 4분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4명의 위 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이 됐다는 건데 어허. 당초 오리고기가 이제 공통된 음식이다 보니까 이 오리고기에 농약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이 제기가 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요,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에 네. 이 쓰러진 4사람이 식사 후에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허. 해당 경로당 회원들은요, 평소에 시원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에 커피를 두고 여러 병 만들어 놓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어허. 근데 의견이 살짝 갈리는 부분은 냉장고 안에 있는 커피를 마셨다. 아니다, 밖에 있었던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갈리긴 합니다만 그래요? 어쨌든 커피를 마셨다는 공통된 지금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어허. 경찰은 그래도 일단 직접 커피를 마신 그 주민들의 진술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 사건이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쓰러졌던 4분의 어르신이 그날 오리고기집에서 오리고기만 드시고 그 뭐 반찬 등 그 음식만 드신 줄 알았더니 드시고 나서 경로당에 와서 커피를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커피가 문제가 됐을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준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지금 5명이 한 테이블에서 이 오리고기를 나누어 먹었고 채소 반찬이 있었고 그리고 커피를 마셨다. 그렇다면은 오리고기, 채소 반찬, 커피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경로당 회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요. 같은 테이블에서 5명 식사를 했는데 4명이 지금 순차적으로 쓰러졌잖아요. 네. 그런데 4명은 커피를 마셨는데 1명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뉴스파이터도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경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쓰러진 4사람만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하하.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부터는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님도 합류를 하셨는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이 국면 이게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보세요. 커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커피에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시원한 커피를 좋아하셔가지고 평소에 경로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 커피를 시원하게 드시려고 넣어놓나 봐요. 그렇다면 그 커피에 누군가 미리 손댔을 개연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 확보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경로당 내부에 CCTV가 없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입구에 설치된 CCTV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던 아이고. 겁니다. 경찰은 이 50여 명의 수사 전단팀을 꾸려서 어제 감식방이 경로당에서 3시간 이상 현장 감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점심 식사에 참석했던 경로당 회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부엔 CCTV 없지만 주변 CCTV와 경로당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까지 확보해서 수사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지금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경로당 내부는 들으신 것처럼 없고요. 입구에 비추는 그 CCTV도 작동이 안 됐다는 거.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일단 경찰로서는 들으신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 다각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건 당일날요. 지금 한 40분 정도가 오리고기를 드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단체 행동 중 혹시 눈에 띌 만한 그런 행동 없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4분이 동선이 겹치는 한 곳이 더 있었습니다. 아하. 바로 그라운드 골프장이었는데요. 그라운드 골프를 함께한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오리고기로 그 점심 식사를 한 바로 그 날인데요. 어허. 그날 오전입니다. 그날 오전 6시 40분경에 피해자 4명을 포함한 일행 10명이 봉화군에 위치한 한 그라운드 골프장을 찾아서 자체 경기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4명은 골프 경기 후에 각자 귀가를 했고 복날을 맞이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그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됩니다. 근데 골프장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먹지 않았더라도 워낙 농약 음독 사건 사고를 보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장에서의 이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 여기에서 해당 골프장의 한 관계자가 목격담을 전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일행 바로 옆에서 잔디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일단 그들 사이에서 다투거나 하는 이상한 분위기는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라운드 골프를 지금 이 새벽 시간 오전 6시 40분에 이 어르신이 쳤다. 그럼 보세요. 어쨌든 그라운드 골프를 치려면 어떤 도구 그리고 어떤 그 그라운드 골프용 뭐 장갑을 꼈든가 뭐 장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만지는 과정에서도 뭔가를 묻을 수 있고 지금 뭐 다각도로 지금 수사가 정말 다각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어떤 그 지금 범행 도구로 쓰인 농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졌던 도구라든가 그릇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굉장히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용의자를 지금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정확한 타깃이나 범행 동기가 누구였는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용의자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 결국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농약을
누가 구입했는지 그 경로를 역추적을 해보면 용의자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쓰러진 주민 4명의 위색척액에서 검출된 2가지 농약 성분이 다 살충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 사용했거나 아니면은 이 각각에 들어간 농약을 섞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 농약 판매점 돌면서 이 성분이 든 살충제 판매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판매 업체를 상대로 이 CCTV라든가 뭐 판매 경로, 결제 내역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뉴스파이터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아하. 또 수사 전담팀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농약이 어떤 경로로, 그러니까 뭐 그릇인지 아니면 음식이나 음료에 직접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피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몸속에 들어갔는지 음독을 했는지 이런 것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로당 회원 어르신 4분이 음식을 드시고 이제 중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 상태는 어떠실지도 걱정됩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농약 음독 사건의 피해자가 총 4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 분이 누구냐면 부회장인 60대 여성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하. 현재 의료진이 이렇게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몸 좀 움직여보세요 하면 움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고요. 네. 현재는 인공호흡기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3분은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어머나, 않는 어떡해요, 상태고요. 세상에. 회복 중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김묘성 기자님 지금 가까스로 의식이 돌아온 저분 지금 부회장님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조금 더 의식이 돌아오고 의사소통이 그나마 조금 뭐 만약에 뭐 말씀으로는 못 하시더라도 약간 이렇게 이 필답으로 묻고 답할 때 이게 글씨로 답을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사건을 뭔가 실체를 밝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식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의식을 회복하신 분도 어서 빨리 제대로 쾌유가 되시기를 그렇죠. 바랄 뿐인데요. 맞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식을 회복한 한 분도 인공호흡기에 여전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아하. 계속해서 그 응급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차도는 있지만 아직까지 조사할 정도의 회복을 했느냐 이것은 좀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들도 좀 피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직 3분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한 분도 의식은 돌아왔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고 만에 하나라도요. 최명 교수님 의식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4분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온전히 다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드시게 된 농약은 이제 결국은 신경의 작용, 곤충의 신경에 작용해서 곤충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상당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그러면 왜 의식을 잃으셨냐? 결국은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간 간격이 있었다 그러면 진짜 죄송하지만 그 사이에 뇌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하.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기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진짜 저는 이분들이 다 의식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되찾기를 원했을 때 이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인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범인이 잡히지 않게 되면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도대체 누가 나한테 보복을 하려고 이랬지?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치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네요. 범인이 안 잡히게 됐을 때는 도대체 이런 아무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날벼락 같은 불행이 나한테 닥쳤지 하면서 아마 회복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머,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경찰분들이 하루빨리 이 용의자를 찾아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의 폭발음이라고요? 아니요. 허주연 변호사님, 대체 저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어제 오전 9시쯤 경남 밀양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요. 펑 하는 폭발음이 발생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을 어머나. 했습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 네네. 네, 깨진 유리와 어머나. 창틀 비 오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지금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세상에. 치솟아 오르는데요.
외벽이 까맣게 그을려 있고 베란다가 저렇게 통째로 날아간 집, 그리고 유리 파편과 콘크리트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는 세상에, 모습입니다. 세상에. 주차된 차량들도 이런 잔해들로 날벼락을 맞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큰 불이 난 거죠. 화재로 인해서 3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진짜 주변은 그야말로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그런 모습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우리 집에 너무 심하게 소리 나서요. 우리 집이 막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는 사람. 땅이 뭐 꺼지는 소리 정도 집이 내란인 줄 알았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 같다 싶어서 뒤쪽 나오는데 그 벽면이 그 잔재물이 도로바닥에 널찍어 있고 그 집을 쳐다보니까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다 일이 끝나고 나서의 인터뷰인데도 지금 들으셨죠? 뭔가 주민분들의 불안감 그리고 목소리의 떨림이 막 느껴지는데 얼마나 당시에 불안하셨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곳은요 60세대 100여 명이 살고 있는 6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꼭대기층인 6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요. 보셨던 것처럼 정말 폭발음이 굉장했고 그 정도가 유리창이 깨지고 창틀이 부서져서 세상에. 밑으로 다 우수수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네. 이 해당 세대의 베란다는요. 통째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웃 세대의 현관문은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떨어져 나간 상황인데요. 아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은 2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외벽 같은 경우에는 금방이라도 어머나. 떨어져 나갈 듯한 그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로 해당 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졌고요. 어머나. 50대에서 80대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나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사망자까지 발생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관문이 밖으로 떨어져나가고 거기서 현관문 쪽에서 바깥으로 사람이 이렇게 엎드린 채로 현재 발견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화재의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밝혀졌을까요? 안지윤 기자님.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아파트의 가스 공급 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일단 1층에 이 LPG 저장소를 두고 있고요. 배관을 통해서 모든 이 집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중앙 집중식 구조라는 거죠. 아.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 가스 냄새가 났다는 주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경찰과 소방은 이 배관에서 샌 가스에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출입은 임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 충격에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가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밀양시는 주민 안전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불안감이 얼마나 클까요? 반드시 사후지만 사후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무분이 안녕. 무분이 왜 나왔어? 아, 김구라도 몰랐던 아들의 효도. 아니, 김효성 기자님, 보통 효도라는 거는 부모님한테 보통 자식분들이 좀 조금 생색내려고 알게 해야지. 왜 김구라 씨 아버지도 모르는 게 효도예요? 그러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김구라 씨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늦둥이 딸을 얻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어허. 근데 아들의 경우에는 참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가수이자 래퍼로 활동 중인 MC 그리, 그러니까 본명은 김동현 네네. 군이죠. 방송인으로서 아이고, 활약도 잘생겼어요. 대단한데 네네. 어허. 네, 어제 이 김동현 군이 한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지상파 방송이 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어머나! 당분간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 듣고 오시죠. 어머나, 네네. 입대할 때 아버지 우신다고 본다. 울면 은퇴할게요. 말뚝박을게 진짜. 이걸로 우는 분이 아니세요. 감정적으로 우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코를 깊숙이 찔렀다거나 뭐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겠죠? 우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울어야 정상인 게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쪽에 또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동현이 이제 그 머리 깎을 때 또 내가 가야지. 그래서 전 제가 울 것 같은 타이밍이 하나 있는데 훈련소 수료식 날 줄 쫙 서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순서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하면 이제
자기 자식을 찾아내야 돼. 부모님이 오면은 뭐 신고합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이거 수료합니다 이걸 하면은 잠깐이라도 진짜 내가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울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머나, 일단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그리 씨를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그리 씨가 어디 군대 가요? 네, 오는 29일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어머. 10하루 남았는데 중요한 건 자원 입대를 했다는 거죠. 잠깐만, 해병대란 얘기지. 우리 최재명 교수님 어깨 뿜뿜하신데 지금 후배가 되는 거잖아요. 대박 사건, 네. 해병대 후배. 그렇죠. 대박 사건. 저희 후배죠. 네. 후배로서- 어깨 지금 힘들어졌어요. 네네. 힘들어졌는데 후배로서 잘 테이크케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해요. 네네. 안중현, 네,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근데 왜 자원 입대를 선택했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무의식 중에 나태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싶다 했는데 믿는 구석이라는 거는 은연중에 아버지에게 기댄 게 아닌가라는 얘기 같고요. 네. 훈련 강도 센 곳으로 일부러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 굉장히 강한 멘트를 하는 김구라 씨 역시 아들의 해병대 자원 입대에 굉장히 조금은 걱정스러운 우려를 했는데 반대도 했다고 합니다. 느닷없고 뜬금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들인 김동현 군, 해병대 입대 말린 아빠는 방이 나오지 않았냐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실 김동현 군이 지금도 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미 래퍼 그리로 꽤 활동을 했는데도 여전히 김구라의 굉장히 귀여운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앞서서 보면 악동 뮤지션이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하다 보니까 악동, 아이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찬혁 씨가 일부러 해병대 자원 입대를 해서 이미지 쇄신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동현 씨 역시 자립적인 모습, 본인이 해병대 입대를 통해서 이미지 변신, 성인으로서의 확실한 변신을 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최재명 교수님, 네. 해병대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예전에 어떤 그 지인 형님하고 길을 가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저기 그 빨간 해병대 모자 쓴 그 해병대한테 야 해병! 하니까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제 싸움 나는구나 이래 막 했는데 와서 경례 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병대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역하고 나서 전역한 해병대원이 현역 해병대원이 빨간 병찰과 팔각무를 보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해병 이리 와 그렇게도 하지만 네. 너 몇 기야라고 물어봐요. 어허. 그러면 금방 그 해병은 내 선배구나 생각하고 필승을 하는 겁니다. 감히 해병대가 아니고서는 강심장이 그렇게 아니고서 못 물어본다 못 이거죠? 물어보죠. 어허. 그래서 그게 문화처럼 정착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때 깜놀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 네. 정도로 해병대가 끈끈한데 이번에 이제 그리 씨도 지금 해병대 보니까 1308기로 입대를 그럼 하더라고요. 몇 기세요, 최재명 교수님? 저는 이제 간부 후보생이라 장교하고 병은 약간 차이가 다르군요. 있는데 네네. 연도로 보면 제가 한 35년 전에 해병대 입대를 했거든요. 손잡버리면 완전히 손잡버려요.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하나의 정신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는 해병대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병이든 장교든 네.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요. 네. 다른 군대보다 숫자도 적기 때문에 네. 끈끈하게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해병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씨가 정말 잘 해병대원으로서 훈련받고 네. 나라 열심히 지키다가 돌아오시면 해병대 가족으로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에 출연하신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이 제일 눈빛이 총총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재명 당연하죠. 교수님이. 네. 후배를 만났는데 지금 그러네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아까 그리 씨가 그랬잖아요. 예. 자기가 군대 이 해병대 입대하면 아빠 김구라 씨가 울지 않을 걸 그랬는데 진짜 안 울까요? 제가 볼 때 앞에서는 안 울 수 있는데 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군에 보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김구라 씨가 물론 표정 없기로 유명하고 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하지만요. 네.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아까 제가 영상 지나가면서 봤던 영상 있잖아요. 네. 그 영상도 약간 울먹하는 얼굴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으로 우는 것도 울음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면서 점점 느끼는 게 더 감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식을 군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뭐 군이 뭐 잘못할 거라고 생각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겠죠. 동일한 마음일 거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리 씨가 그랬대요. 사실 보통 이제 군대 가면 부모님 막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리 씨가 아빠 오지 말라고 했대요. 호준 변호사님, 김구라 씨 가고 싶을 거 아니고 왜 못 오게 한 거예요? 엄마가 오신다고 엄마랑 간다 그랬대요. 그런데 김구라 씨가 또 쿨하게 그래 엄마랑 같이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그리 씨의 친모죠. 친엄마. 친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또 군대 가는 날 봐주면 또 그리 씨가 얼마나 또 힘이 되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뭐 두 사람 사실은 이 2015년에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부부 같은 경우에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또 서로 지지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성년의 자녀들은 각자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경우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이혼하고 난 이후에 김구라 씨가 그리 씨를 키워왔고 그리고 김구라 씨는 2020년에 12살 연하의 이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또 늦둥이 딸도 얻으셨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만 어쨌든 김동현 씨, 그리 씨는 이 친모와 굉장히 좋은 사이를 유지하면서 잘했네요. 그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연락을 이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단순히 연락만 이어온 게 아니라 김구라 씨가 모르는 효도까지 하는 속 깊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체 그게 궁금한 걸 대체 무슨 효도를 했길래 아빠인 김구라 씨도 모르는 효도를 했다는 걸까요? 그게 우리 제목이잖아요. 네. 이게 그리 씨가 외할머니 간병비를 좀 지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나. 계속해서 손자로서 부양을 하면서 외할머니를 좀 살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최근 방송에서 김구라 씨가 모아둔 돈 좀 있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리 씨가 주식에 좀 있다. 나 돈 좀 있다. 나 헛돈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난 2, 3년간 외할머니 병원비, 간병비로 매달 300~400만 원씩 직접 지원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이거를 뭐 괜히 막 아빠 나 이거 외할머니한테 이렇게 해드려 이렇게 생색낸 것도 아니고 아빠인 김구라 씨도 모르게 이렇게 속 깊은 효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거를 방송에서 대화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랐다. 동현이가 외할머니 아주 잘 챙겼네 하면서 또 뿌듯해 하셨다고 하고요. 세상에. 그리고 사실 그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김구라 씨가 가려고 했는데 그리 씨가 좀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대신에 장례비를 반반 부담하자 해서 마음만 보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속 깊은 효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빠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최명규 원장님 지금 그리 씨가 혹시 늦게 한 30대 후반에 지금 군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이 깊어요? 지금 20대인데 왜 이렇게 속이 깊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나 있어요, 네? 네, 한 4~5가지 있습니다. 아, 4~5 첫 번째로 가지네. 그냥 도와줘? 그럼 그냥 도와줍니다. 아하. 누가 도와줘 했을 때 이걸 왜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타적 성격이라 그래요. 그다음은 누가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잘 들어줍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하지? 그러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의 입장을 잘 수용합니다. 네. 결국은 여기 뭔가 하면 김구라 씨한테 오지 말아달라고 한 거는 양쪽의 입장을 다 수용한 거예요. 김구라 씨가 오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게 되니까 그거를 수용한 그럴 수 거고.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동안 쭉 비밀로 한 것도 이거를 아버지가 알면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한 거예요. 그걸 타인 수용이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복수심도 별로 없고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왜 의외로 느껴지냐 하게 되면은 김구라님의 아들인 김그리 씨한테는 그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나고 재밌고 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특성만 있는 거지 이런 착한 특성이 있다는 걸 못 보죠. 이건 별개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착한 특성이 있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견할까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기억 속에 김동현 씨 그냥 그리라는 활동명을 하는 김동현 씨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김구라 씨 아빠랑 같이 나와서 막 예능에 하던 그때 생각하면 진짜 많이 컸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잘해도 이렇게 바르게 잘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어느보다 참 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여동생과 2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해외에 갔다 올 때마다 뭐 동생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는 모습이 어머나. 포착되기도 하고 세상에. 정말 예뻐하는 모습이 종종 드러났었는데요. 네. 아직 군대에 가진 않았지만 제대 후에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김동현 본명으로 활동하기. 그리로 활동했을 때는 약간 좀 활약상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본명으로 돌아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네. 두 번째는 미루고 미뤘던 호칭을 정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는데 누구와의 호칭 정리냐? 바로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 네, 누나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아이고, 있는데 네. 저녁 후에는
엄마라고 부르겠다라고 세상에. 이야기를 했고요. 철 들었네 진짜는. 그리고 나중에 동생이 이제 운동회 같은 거를 하면 아빠는 연세가 이제 드셔서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오빠로서 젊은 아빠들과 세상에. 한번 대신 뛰어보고 싶다라면서 멋지네, 아주 대견하고도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멋진 오빠입니다. 멋진 오빠. 이제 7월 말쯤에 이제 입대를 한다니까 이제 첫 휴가가 이제 100일 휴가 나오잖아요. 하면 10월 말이야 11월 초에 나올 거예요. 그때 또 멋진 소식 또 7월 말에 또 군대 가는 모습도 멋진 모습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전해드릴까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 멋진 또 군 생활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군 파이팅! 네. 세상의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지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어제 대구 도심에서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역 사고. 이 아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허. 이를 시점에 또다시 차량 인도 돌진 사고가 발생한 아이고. 겁니다. 당시의 그 아찔한 상황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네네. 자, 이른 아침 시간 한 남성이 인도를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머나! 빠르게 달려온 차량이 어머, 어머! 인도를 덮쳐버립니다. 건물과 부딪히면서 심하게 찌그러진 이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상가 유리창과 건물 외벽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어머나 저 바퀴가 저렇게 나버렸습니다. 가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진짜로 저 상황 아수라장 쑥대밭 된 상황인데 김묘성 기자님 진짜 순간 찰나라는 말이 딱 느껴져요. 1초만 늦게 걸었어도 저 행인분 어떻게 됐을지 진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길을 걷던 시민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차량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이후의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가까스로 차량을 피한 시민은 사방으로 튄 파편에 맞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한 남성이 또 내리긴 했거든요. 어허. 근데 이 남성 어? 사고 충격 탓인지 땅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슬며시 일어나더니 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머나? 계속해서 사고 현장과 멀어져가는 이 남성. 어머나. 결국 이대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어머나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당시 차량이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앞서 보셨죠? 차가 거의 완전히 부서졌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가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반대편 건물이 다 부서져 있고 차도 거의 완전 전파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에어백이 다 터져갖고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 상처는 하나도 없어요. 사고자가 도망가 가니까 또 그 문제가 좀 근데 저도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난감합니다. 시간대가 뭐 새벽 시간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사람이 좋기 때문에 뭐 인명피해가 그래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뭐 이거 유행이에요. 사고 내고 도망가는 거 그 무슨 사건 이후에 저렇게 큰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죠 지금. 그러니까요.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렸던 이 남성은요. 한쪽 신발이 벗겨진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행위인 것처럼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나중에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붙잡혔는데요. 운전 면허가 없는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렇게 조수석에 나간 저 사람이 10대 고등학생이었고요. 저 덩치가 지금 예. 그런 고등학생 상태. 덩치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고등학생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어요. 뭐라고요? 고등학생이 술을 먹고 물론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수석에 내려서 갔고요. 문제는 사고 차량 뒷좌석에 20대 남성이 또 타고 있었는데요. 어허. 20대 남성은 목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조가 됐습니다. 사고 이후 도주한 10대 남성 이 사람뿐만 아니라 중상을 입은 동승자 역시 구하지도 않은 채 슬그머니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앞에 있었고 뒤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구조도 안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하.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동승자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고요. 이 20대 남성이 누구냐? 이 차량의 소유주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유주는 뒤에 타고 10대가 앞에 있었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경찰은 두 사람이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에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서로 운전은 안 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최명규 원장님
이렇게 마치 이 인간들이 둘이 나는 운전 안 했어. 경찰 너희들이 누가 운전했는지 맞춰봐. 지금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지금 운전 안 했다고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영화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둘이 같이 범행의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네. 경찰은 둘 중에 하나가 누가 범죄를 저질러 특정해야만 돼요. 아하. 특정을 하지 못하면은 둘 다 처벌을 받지 못한다.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이 상황에 있어서 저렇게 본인들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안 한다고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리고 다 이게 결국은 무면허 운전, 음주 전부 충동성이거든요. 네. 충동성이 있으니까 서로 그냥 핑퐁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야? 아직까지도 이런 사고를 내놓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처구니 없는 게 아까 보세요. 행인인 척 슬그머니 고개 숙이고 쓱 지나갔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를 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집에 이제 가서 엄마가 보니까 애가 상태가 좀 어떠졌고 있고 하니까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요즘 119하고 112하고 공동 대응을 합니다.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현재 지금 운전자를 특정하는 게 급선무니까 차량의 동선을 파악해서 운전자 특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음주운전 현 장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차량에 대해서 형사 감식을 통해 갖고 운전자를 특별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인간들이요 아주 손바닥으로 집단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밝혀질 거라고 지금 발뺌하는 거예요. 운전 안 했다고 지금.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요즘에 블랙박스, CCTV 얼마나 많습니까? 112, 119 공동대응뿐만 아니라 방범 CCTV를 보는 관제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112, 119와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운전을 하고 어디서 술을 어떻게 마시고 이런 것까지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자신의 어떤 은닉행위이기 때문에 범인 자신의 은닉행위이기 때문에 범인 은닉죄로는 처벌받지 않을지언정 무면허 운전 그리고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다 결합이 된 데다가 이렇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것까지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에 뭐 다들 음주운전하고 나서 도망치면 처벌 안 받는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굉장히 유행처럼 이런 사건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죄가 설령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죄에서 양형에서 너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엄벌에 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자수하기 바랍니다. 운전한 사람은요. 캐나다에서요. 세계 이모저모인데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최재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더맨더머라고 아시죠? 어허. 캐나다판 더맨더머가 될 수 제가 있는 자주 듣는 소리인데 더맨더머. 무슨 네. 말씀이세요? 네네. 스마트하신 분이. 그런데 웃기고도 황당한 범행 장면 화면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곳은 캐나다의 한 상점가입니다. 늦은 밤 두 남성이 건물 앞에 수상한 행동을 벌이는데요. 네. 잠시 후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불씨는 점점 더 커져 어머나.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게 어머, 됩니다. 어머. 그런데 방화를 저지르고 도망가려는 찰나 한 남성의 바지에 불이 붙고 어머나, 말았습니다. 어머나. 놀란 남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빨리 꺼줘야죠, 빨리 꺼줘. 몸을 굴러보기도 하고요. 다른 남성이 허겁지겁 도와줘보지만 불이 발만 끄기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못된 범행을 저지르다가 셀프 처벌까지 받게 된 방화범. 이게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는 장면입니다. 아니 진짜 안진용 기자님 물론 지금 빨리 불은 빨리 꺼.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들 나쁜 짓을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불은 꺼야 될 텐데 아니 저거 발만 동동 구르면 뭘 이렇게 덥드가 자기 옷을 점퍼를 벗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저들은 방화 범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더맨더머든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해서 웃음을 줬던 다 이런 걸 차치하고 저 행위를 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 그래서 당국은 CCTV 토대로 용의자 수배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일단 잡지는 못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기의 목숨 지금 큰일 날 뻔한 거 구했다면 지금이라도 저 CCTV 아마 지금 다 캐나다에서 다 수배 전단 뿌려졌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